예, 안녕들 하십니까? 부천의 인물탐구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최근 지난주 방송에 이어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보냈었는데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와중에 가장 그 주된 키워드가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조전혁 교수님 모시고 교육에 대한 얘기 많이 할 텐데 일단은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하죠.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고단한 겁니다. 오죽하시면 부처님께서 이 왕자지까지 던지고 네. 왕자셨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작은 왕국의 왕자하셨는데 결혼도 아마 하셨죠. 아내도 버리고 네. 얼마나 고단했으면은 안녕하지 못했으면은 수도하러 들어가셨겠습니까? 네. 원래 근데 인생이라는 게 고단한 거고요. 네. 고단한 가운데서 안녕을 갖다 찾고 위안도 찾고 위로도 찾고 그렇게 해서 또 힘을 갖다 얻어서 인생을 갖다 살아가고 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그 대자보 보고선요. 네. 그 얘기가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렇게 처형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이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얘기도 그런데 그래갖고 그쪽에다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정작 그쪽은 물어보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야 누구한테 다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그 고대 학생이라 그러죠. 주현우 군이죠, 주현우. 네. 예. 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식하고 관련된 그런 대자보를 올렸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좀 우리가 사기를 갖다 당했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 통진당이었죠. 통진당하고 이제 진보당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진보신당이라고. 정의당으로 예. 그 이제 진보신당 정의당으로 이제 갈라졌다가 최근에 이름을 갖다 또 노동당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 노동당의 대의원이기도 하고 청년위원장인가 그렇더라고요. 대의원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색을 갖다 띈 그런 대자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사실 이제 노동당이 이제 이 추구한 노선이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네. 사회주의의 이 교주라고 그러면 사실은 칼 막스입니다. 네. 막스가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는가 하면요. 사회적인 존재가 그 어떤 인간을 갖다 규정한다. 결국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계급, 계층 내지는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느냐가 이제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경향신문인가 거기에서 이게 주연한 학생이 노동당 당원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고 주연한 학생 자체도 그 내가 노동당 당원으로 쓴 게 아니고 일반 대학생으로서 그 대자보를 갖다 썼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현우 씨는 자기가 속한 노동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를 갖다 만든 막스 공부를 갖다 안 한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현우 씨가 쓴 그 대자보에 보니까요. 팩트부터 틀렸죠. 그렇죠. 해고와 직위 해제의 그 구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 참 걱정된다 나중에. 근데 그 친구가 또 보니까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더라고요. 아유. 경영학과 하면은 인사관리부터 이런 것들 갖다 배울 건데 일단 저는 조현우 씨한테 이 방송을 빌려서 공부부터 하고 대자보 붙여. 정치인으로는 100점 줄 수 있겠는데 대학생으로는 낙제점 맞은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팩트에 그런 팩트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근거하지 않으면은 안 되죠. 또 걱정스러운 게 이 철도 노조가 이게 지금 불법 파업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불법 파업을 우리가 인정해줘서는 안 되죠. 뭐든지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전혁 교수님 모시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좀 5분 정도 지난 이슈를 좀 얘기했습니다.
자, 의원님 요즘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재미난 글을 올리세요. 어떤 글인가 봤더니요. 네. 조전혁 쌤의 교육단상. 네. 뭐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시는데 뭐 단상이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그 이 단자 끊어질 단자 단상이 아니고 짧은 단자 단상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쓰게 된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그 저녁에 친구들이랑 또 지인들이랑 술자리 하다가 네.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사실 긴 글을 갖다 잘 못 씁니다. 짧게 얘기했는데 아 그거 재밌네. 그거 새로운 거네. 이거 글로 좀 쓰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나를 갖다 올렸죠. 올리고 나서 제가 매일 쓰겠다고 이제 약속을 갖다 했습니다. 야, 제가 제 발등을 갖다 찍었죠. 저도 네. 뭐 교수님 이게 단상 보면서 야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구나 예. 했는데 조전혁 교수도 아니고 조전혁 쌤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교수보다는 선생님, 쌤이 이 정감이 가고 친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그 대학 은사님들한테도 교수님이라 잘 안 합니다. 선생님이라 그러고요. 네. 전 제 학생들도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나는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쌤이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그것도 더 귀엽지. 네. 영어로 하면 큐트하다 그러죠. 네. 조전혁 쌤이라고 해갖고 보통 이게 조전혁 쌤 하면은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네. 중학교에서 하는 이런 거였는데 왠지 진짜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 그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교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식 전달자 같은 네. 느낌이 많이 나고 네. 쌤은 그래도 그 꼭 지식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 뭐 이렇게 좀 사표가 된다든지 네. 꼭 지식 외에 이제 다른 인성 뭐 이런 것도 이 포함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일종의 스승 같은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뭐 조전혁 그 교수님 보니까 지난번에 노래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여하튼 여러 가지를 네.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전혁 교수님과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한번 그 조전혁 쌤의 교육단상이라고 하는 건데서 한 몇 곡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네. 그 중에 가장 이슈되는 거 제가 한번 첫 번째 이번에 최근에 수능이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이제 그 친구 수능 본 친구들은 좀 자유로운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문제 하나가 잘못 나와가지고 좀 와글와글했죠. 뭐 예. 법원에서 오늘 보니까 판결 나서 그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그 법원 판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죠? 결국은 EU의 GDP 규모가 더 크냐 아니면 저기 북미 쪽의 GDP 규모가 더 크냐 이 문제였는데요. 네. 그건 사실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시기를 특정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판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예. 이것도 한번 또 계속 가볼 이슈가 되겠네요.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조전혁 교수님이 내가 수능 성적을 공개한 까닭이라고 해서요. 네. 그 옛날에 그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교육부로 하여금 수능 성적을 공개하도록 그 했었던 에피소드를 올리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걸 한 게 아니고요. 추진 자체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가 교육운동을 할 때 이미 그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 했었어요.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때도 말 안 들었나요? 그때 하여튼 그 교과부에서 계속 못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교과부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전부 꽁꽁 숨깁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자료들은 국제적으로 보면요. 이 연구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공개하는 거지만은 연구자들한테 이거 제발 좀 갖고 와가지고 좋은 연구 해달라고 그러면서 다 공개를 갖다 하고 심지어 돈 줘가지고 연구비까지 줘가지고 이제 연구시키고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보면은 수능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평가, 뭐 진단 평가 등등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다 있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이 전국적으로 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평가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죠. 그렇죠. 예.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가지고 이 데이터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전부 다 입 닫게 만들고. 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어떤 의견들도 있냐면은 네. 좀 이런 성적들을 공개함으로써 네. 서로 어떤 그 비교를 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좀 너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경쟁이 이제 어떤 경쟁이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수능 성적 공개한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 나는 그 사람들 진보라고 생각을 갖다 안 하는데 네. 이제 좌파 쪽에서 전국에 무슨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서열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 양반들 통계적 상상력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보면 통계 수학, 저는 뭐 경제학을 갖다 통계 했고요. 경제학을- 아니면 뭐 수학을 갖다 했는데 네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교 전체를 갖다 평균 내 가지고 1등부터 그 전국의 고등학교 뭐 2,200개를 갖다 다 한다든지 네. 요것만 생각을 갖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2년 자료가 가령 모인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학교가 성적이 올랐는지 많이 올랐는지 어느 학교는 성적이 떨어졌는지 네. 많이 떨어졌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3년치 같으면은 이게 가속도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가 성적이 가장 빨리 올랐고 어떤 학교는 성적이 가장 또 그 빨리 떨어졌고 네. 느리게 올랐고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그 가령 10분위로 학생들을 갖다 나눠 보면요. 어떤 학교는 정말 이 잘하는 아이들을 갖다 굉장히 더 잘하게 만드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어떤 학교들은 정말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학력을 갖다 이제 왕창 키워주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 갖다 다면적으로 분석을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성적을 갖다 올리는 학교가 좋으냐 아니면은 이 평균 이하의 아이들 성적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학교가 좋으냐 어느 학교 좋겠어요? 성적을 뭐 부모 입장에서는 성적을 잘 올려주는 학교가 좋죠. 근데 내 아이한테 맞는 학교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갖다가 최극상위권으로 올려주는 학교. 네. 이런 학교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이가 뭐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아이 같으면 그런 학교는 나한테 좋은 학교 아니죠. 그렇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서울을 갖다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네. 학교를 갖다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이제 선택을 갖다 하게 만들거든요. 그냥 풍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족 그러면 아마 그 대부분 생각나는 게 이걸 겁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이걸 갖다 생각을 갖다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여러 가지 교육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갖다 포함한 이런 학업성 지도 자료뿐만 아니라 그 학교 폭력 그리고 그 이 학교의 왜 이제 급식 실태 뭐 이런 것도 다 급식 만족도까지 네. 조사하고 이 그 폭력 실태도 조사하고 해서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전교조 명단 공개가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제 시끄럽게 돼서 그렇지 사실 제가 생각한 건 뭔가 하면은 공개하자. 공개해야지 네. 공개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요. 측정하고 공개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피터 드로크가 그 이 역설하신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 교육 정책에 필요하다라고 믿음을 갖다 가졌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 할 이게 때 뭐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어떤 사례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는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다 공개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연구자들한테 네. 교육 정책을 갖다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는 심지어 연구기까지 줘가면서 이제 공개를 갖다 하고요. 또 이런 자료들이 이제 쭉 축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사 개개인을 갖다 평가하는 데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능력이 필요한 교사들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좀 잘하는 교사를 또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령 뭐 저기 구창한 그 씨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라고 그럽시다. 네.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되면은 1년에 보통 교사들이 그
한 200명 정도 가르치거든요. 네. 10년이면 2,000명이 이제 그러네요. 그 우리가 다 거쳐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구창환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가령 둘 다 수학이라고 합시다. 네. 수학 성적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조정혁에 비해 가지고 낮았는지 또 높았는지 또 구창환 선생님은 그 성적 나쁜 아이들을 성적을 갖다 올리는 전체 평균을 많이 올렸는지. 예, 사람인지 네. 아니면은 또 조정혁 교수는 보니까 이 성적 나쁜 아이들은 성적을 갖다 잘 못 올리는데 요 상위권 아이들은 성적을 갖다 굉장히 올린다든지 이게 교사의 특성도 파악을 갖다 그런 분석까지 가능한가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네. 야, 그러면은 뭐 실제 하나하나 측정해서 그러면 뭐 일반 기업들은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기업들이 그 빅데이터라는데 굉장히 갈증을 갖다 느끼고 그 데이터를 갖다 축적하고 그걸 갖다 마케팅 자료, 경영 자료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반 기업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갖고 싶어 가지고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우리 교육 당국은 있는 데이터마저 그냥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능이 됐든 아니면 진단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모의 수능이 됐든 간에 치고 나서는 그냥 성적만 내주고 버려버립니다. 그럼 현재는 뭐 법적으로도 공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투쟁을 갖다 해가지고 네. 수능하고 학업청 성취도평가의 일부 정도 공개하게 만들었지. 아, 일부는 지금 공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이렇게 공개가 돼서 우리 조정혁 교수님 말대로 정말 제대로 되는 측정,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교육을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싶어도 측정할 도구가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뭐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 얘기하는데 그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참. 이제 두 번째로 뭐 보니까는요 그 입학 사정관 제도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뭐 교수님께서는 입학 사정관 제도를 우리나라의 입학 사정관 제도를 짝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짝퉁이죠. 아, 예. 그래서 왜 짝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에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에서 크는 유자를 이 황하 이북으로 갖고 오면 그게 이 탱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입학사정관 제도는 미국에서 정착된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그 이 미국 대학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뭔가 하면은 아주 다양한 학생들을 갖다 뽑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그 계속 문제가 지적되는 게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학들이 어떤 학생들 갖다 뽑느냐. 성적 좋은 사람들 뽑죠. 뭐 성적 좋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 스펙 좋든지. 스펙. 스펙은 결국은 이 가정이 부유하든지 아니면 뭐 부모가 빽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이런 어렸을 집단이. 때부터 준비 많이 한 예. 친구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의 다 이제 상류층 애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짝퉁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는 실제 다양성을 그 뽑는 게 아니라 스펙을 보고 뽑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스펙을 예. 준비할 수 예. 있는 예. 그 학부형들의 자녀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다양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 네. 또는 이 인종적 배경 네. 이런 것들이 다양하도록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쿼터를 갖다 주고 또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이런 걸 다 골고루 섞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짝퉁이 된 그 입학사정관 제도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글을 쓰셨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같아요.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도 계속 주장을 갖다 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그 처음에 이제 디자인을 갖다 할 때 정부에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제도를 채택하면은 그 대학에 지원금을 갖다 주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입학사정관 제도가 됐든 무슨 제도가 됐든 간에 대학들이 하여튼 그러면은 알아서 뽑아봐라. 자율적으로 뽑아봐라. 자율적으로 뽑아봐라. 그렇지만은 그 결과로 당신네 학교가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다양하고 또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 다양한 학생들한테 뽑았는지 그 결과를 갖다 가져와라. 그걸 평가해서 우리가 대학에 지원을 갖다 하겠다. 결과로 평가한다. 예, 그래야지 사실은 소위 스카이 대학 같은 데도
그 이 지방 학생도 많이 갈 수 있고요. 네. 또 그 사회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하 또 이 서민층 학생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가이드를 준 게 아니라 가이드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드는데 예. 그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평가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을 갖다 줄 때도 말입니다. 그 제대로 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어야 되는데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걸 갖다 짝퉁으로 만들어도 정부가 주니까 계속 하여튼 그 이 대학이 잘못된 행동을 나타나는 데 대해서 보상을 나타나는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뭐 그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 주고 우리는 이 가이드에 맞췄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입학사정관 제도에 부정만 없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대학들 입장에서는 다들 이기심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집안 배경 좋은 애들 뽑고 그리고 성적 좋은 애들 뽑고 하고 싶은 이런 이기심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서는 그런 이기심을 그 이 억제를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통제를 갖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정책도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데 디자인부터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디자인 하에서 짝퉁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일화를 갖다 하나 좀 이야기를 하면요. 옛날에 왜 이제 호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호주가 이 영국 식민지 처음에 개척될 때 그 무슨 용도로 쓴지 아세요? 그 뭐들 죄수들 그죠. 예. 영국에서 아주 이 뭐 살인이라든지 그 이 강도라든지 이런 굉장히 중죄를 갖다 진 아이들, 네. 죄수들, 이 영국 본토에 하나 또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호주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렇죠.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18세기 때니까 오죽 뭐 저기 교통수단이 발달 못했겠죠. 그리고 영국에서 호주까지 가는데 얼마나 멉니까? 아이고. 그죠? 배 타고 가면 뭐 장난 예.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 개월 걸리는 이제 항해 끝에 재수 100명한테 실어보내면은 살아남는 재수가 10명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가다가 다 죽는구나. 다 가다 다 죽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18세기지만은 그때 이제 재수들의 무슨 친척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한데 다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럼 계약을 한번 바꿔보자.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재수 100명한테 싣고 가가지고 이 딱 찍고 오면은 그 호송선에다가 돈을 갖다 줬습니다. 네. 싣고 갔다가만 오면 이제 돈을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영국 정부가 계약 제도를 갖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가서 내릴 때 살아있는 재수들의 머리수대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전에 계약 제도에서는 10%밖에 살지 못했는데 네. 그렇게 살아있는 그 이제 소위 수대로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거의 99%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계속 신선한 물도 더 공급시켜주고 옛날에는 그냥 사람한테 집착처럼 취급을 했는데 네. 낮에는 그 가판에 올려가지고 햇빛도 세게 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인센티브 디자인을 갖다 잘 하는 게 꼭 그 비단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짝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런 제도가 돼 있다. 뭐 이제 뉴스에 보면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어떤 비리 사고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 가끔 나오죠. 예. 이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이드만 줄 것이 아니라 교수님 말처럼 정말 제대로 했는지 이 평가만 제대로 해도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 텐데 좀 이런 상태가 만약에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 아닌가. 네. 그 말 그대로 가이드만 하고 그 가이드를 잘했는지 사실 그 가이드도 보면은 대학마다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네. 그런데 하나의 가이드. 뭐 대학마다 다른 거는 좋다 이거예요. 네. 대학마다 다른 건 좋은데 하여튼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다 통해서 결과만 좋은 걸 갖다 우리는 그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인재들이 정말 뽑아졌는지를 갖다 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갖다 주고 벌 갖다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이제 교육 단상 중에 제가 또 재미나게 본 게요. 예. 좋은 학교 구분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 좋은 학교가 구분이 됩니까? 제가 이제 뭐 여러 학교를 갖다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네. 국내외 학교들 많이 가봤는데 네.
좋은 학교 가면 일단 분위기부터 벌써 다릅니다. 네. 어떤 분위기가 다릅니까? 가면 일단 뭐 학생들이 얼굴 밝고, 네. 그러고 이제 학생들이 인사가 또 꾸벅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인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복도에서 어른 갖다 마주치면은 그게 선생님이 됐다네 외부 손님이 됐든 간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갖다 해요. 그런 학교는 대부분 좋은 학교입니다. 혹시 뭐 그런 학교로 들을 수 있는 학교가 있나요? 제가 뭐 그 정말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학교가 인천의 예화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예화학교요. 네네. 네. 이 예화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하면은 요새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 부적응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존 학교에서 도저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막 방황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찾아간 학교 이 예화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만학도가 다니는 그 만학도도 있고요. 그렇죠. 만학도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뭐 60대, 70대 이제 이 여자 학교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배우는 클래스가 한 클래스가 있고요. 아 이게 여자 학교입니까? 네네. 예. 나머지 이제 클래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 부적응했던 애들이 그 이제 마지막 오는 학교인데 어쩌면 굉장히 좀 적응하기 어려운 학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도 하여튼간에 그 이 교장 선생님부터 네. 교사들이 굉장히 일단 열의가 있어요. 아. 열의가 있고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가서 보니까 뭐 어떤 게 그 우리 교수님한테 가장 그 감동이 겼길래 이렇게 예화까지. 우선은 뭐 학교 부적응 해가지고 보통 학교를 안 다니고 했던 애들 같으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사회적 기준에서 문제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이 멍에를 갖다 씌워버리지 좀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안 한대요. 네. 처음에 하는 거는 우선 학교 꼬박꼬박 오게 하는 거. 네? 학교 꼬박꼬박 오게 하고 그러고 학교 꼬박꼬박 오면은 앞으로 자기 인생을 갖다 생각해보게 한대요. 아 예. 인생. 뭘 억지로 그 이제 지식을 갖다 전수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야, 네가 앞으로 어떤 자라서 어떤 사람이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열심히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공부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확신을 갖다 갖고 동기가 있으니까 그 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학교 부적응했던 친구들이 거의 한 80% 90%가 대학을 다 진학을 갖다 한대요. 와 80% 이상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학교보다 대학 진학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겁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예.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 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교무실 갖다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인사를 갖다 꾹 하더니만은 네. 어디 찾으세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은. 인천 예. 예화학교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막 찌들어서 애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예. 오면은 경계하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뭐 그 딱 갔을 거 아니에요. 이 그 예화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결국은 교육의 A부터 Z가 네. 알파부터 오메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사실 거기 선생님들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요.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다 가지고 즉 사랑을 갖다 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관심 가지면 이제 관찰하게 되고요. 네. 관찰하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또 관심을 갖다 가지면 또 이제 들어주게 되고. 네. 예. 그 아이들하고 굉장히 이제 대화를 갖다 많이 나누고. 결국에는 뭐 그 친구들이 그 학교에 가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뭐 꿈을 예. 갖게 되는 그런 예. 과정을 하나 봐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열리면 이제 귀가 열리고요. 네. 귀가 열리면 남의 말을 갖다 듣게 되고 네. 남의 말을 듣게 되면 자기 인생을 갖다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귀 열리게 하고 이 생각이 작동을 갖다 하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좋은 학교의 비결은
그렇게 간단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간단한지만 그걸 실천하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걸 실천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그 타성에 젖어서 교육에만 하느냐. 뭐 굉장히 이 어려운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람이 됐든 아니면 심지어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을 갖다 기울여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따르는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랄까요? 우리 좋은 학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좋은 학교 구분법이라고 하는 단상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인천 예화학교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 부적응 출신들이 많아서 거기 그 새로 이렇게 모은 그쪽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이 표정이 밝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그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모든 학생들이 꿈을 가지게 했다라는 그 글을 써주셨는데요. 인생을 갖다 고민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고민하면서 자신의 설계를 하는 과정. 좋은 학교 구분법 교육단상 필요하신 분들은 그 조정혁 교수님의 그 칼럼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우리가 교육감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교육감은 그 직선제 아닙니까? 선거제도가. 직선제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교육감을 1,000만 시민이 뽑는 나라 또는 몇백만 도민이 뽑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뭐 하나밖에라고 그러면 조금 과장이고요. 그 지방자치가 발달한 서구의 많은 나라의 지방에서는 교육감은 거의 99.9%가 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그거를 직접 직선제로 했죠? 그전엔 간선을 갖다 했거든요. 네. 그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간선을 갖다 했는데 원래 이게 그 투표자가 그 작은 선거, 선거인이 적은 선거가 부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위원들 같으면 교장 선생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자들이 교장 선생님들 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 표 까보면은 어느 교장은 나한테 줄 섰고 어느 교장은 누구 경쟁자한테 줄 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감 딱 판이 바뀌고 나면은 이 피해 숙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북한에서 벌어지는 피해 숙청이 있는. 그래서 약간의 그 몇몇 분들만 간선제로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뭐 이 누구파 좀 팝을 갖다 지어가지고 평소부터 몰려다니고 이 교육감 선거판이 완전히 뭐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무슨 말이요? 완전 개판이었죠.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하여튼 직선제로 바꿨는데 사실은 직선제로 바꿀 게 아니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울수록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도 아까 뭐 또 하나 물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렇게 직선제를 하는데 외국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임명제라니까요. 그냥 임명제입니까? 다? 네, 거의 다 임명제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일부 주를 갖다 제외하고는 거의 100%.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갖다 200년 정도 일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임명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어떤 그 생각이 틀려서 틀릴 경우에는 뭐 이제 이 대형 참사 일어나죠.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뭐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가지고 이제 갈등이 심했었죠. 갈등이 심했고 결국은 시장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하는 좌파 교육감의 이 보수 도지사지 않습니까? 거기도 뭐 찌글찌글 하고 있고요. 저도 신기한 게 교육계 쪽에 그 교육인들한테 교육자들한테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우리가 교육감을 그 직선제로 뽑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인이 좀 맞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교육계에서 자꾸 직선제로 이제 하자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정교조하고 교총공이 직선제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공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선거는 사실은 정치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맞죠. 정치죠. 뭐 예, 예. 선거 자체가 정치. 가장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천만 시민이 뽑는 직선제로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이 정치적 중립을 갖다 이야기한다.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지죠. 실제 보면은 저 지난 그 교육감 선거 때도 보면은 중립에 서야 될 사람들이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도 있었어요.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를 갖다 하는 순간 이 중립이 될 수 없고요. 네. 선거로 특히 또 이렇게 그 이 직선이랑 큰 선거로 뽑힌 교육감은 그 자체가 정치인입니다. 결국에는 그 또 돈이 필요해서 돈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그 러닝메이트제를 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뭐 지금 사실은 직선제 대안으로 대안으로. 예, 직선제 대안으로 이제 러닝메이트 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자면은 네. 러닝메이트까지 뭐 참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메이트제가 정답은 아니다. 임명제가 맞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저는 그 이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거든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지방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정치를 제대로 한번 해봐라. 중앙에서 하는 거는 좀 터치 못하는. 그것도 어렵고. 그거 어렵습니까? 뭐 왜 합니까? 왜 하죠? 우리 동네 잘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방자치 하는 겁니다. 예, 쉬운 말로. 그죠? 네. 쉽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데로 돌아가 보자니까요. 네.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구창원 씨 사는 동네 살기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제일 먼저 하는 대답은 뭡니까? 저는 좀 우리 동네는 좀 이렇게 그 좀 안전합니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예,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 네. 내 딸이 밤 10시에 밖에 나가도 이 신변의 위협을 안 느낀다. 사람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우리는 범죄 없는 마을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안 자치. 네. 그죠? 그 다음에 물어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좀 여기